지금 익힘장이 나왔습니다. 익힘장이 나와서 잠깐 소개만 드릴게요. 이 익힘장은 여러분 혹시 다른 보는 쌤들 익힘장 보셨어요? Don't Forget Me Not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보신 적 없죠? 그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기초적인 것들이고, 그건 처음에 용어 알기 위해서 익히는 정도의 익힘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만 요번에 안 냈고, 요것만 하면 합격한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익힘장을 이제 세 파트로 나눠놨어요. 앞에 제가 수업 시간에 주는 두 문자 일부러 넣었고, 그 두 문자가 끝나면 두 번째, 우리 지금 수업 시간에 제가 하면서 복습용으로 쓸 겁니다. 요 기출 지문들만 모아가지고, 그거 좀 편하게 풀 수 있도록 양자택일 문제로, 예를 들어 뭐 1개월이면 1개월이냐 6개월이냐 두 개를 딱 소개를 해놓고, 거기서 어떤 게 정답인지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풀어봐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테마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테마 1은 나중에 3부에 들어가면 제가 1, 2월 달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 맞춰 넣는 거 미리 한번 보고, 줄친 부분에 구멍 뚫려 있는 거 빵꾸노트 보셨죠? 나눠드렸던 자료 본 적 있어요? 받아만 놓고 집에 가서, 그죠? 흐뭇하게, 마음만 흐뭇하게 있으면 안 되고 한번 보셔야 돼. 그걸 뒤에 넣어놨는데, 요 중간에 있는 기출 지문 그 파트가 테마 1 돼 있으면, 그게 나중에 뒤에 들어가면 등기부에서 테마 1을 찾으면 그 부분의 문제가 조금 다른 형태로 해서 빵꾸노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이게 외워야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그 기출 지문 한번 본 다음에 뒤에 3부의 빵꾸노트를 한번 보시면, 이것들이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이거 알면 합격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부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에게 거의 나눠드렸고, 요 2부에 있는 것들은 지금 수업 시간에 한 3분의 2 가까이는 제가 쓸 겁니다. 그래서 수업하면서 수업을 끝내고 복습용으로 조금 제가 소개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업에서만 봐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은 이거 구입 안 하셔도 되고, 수업하는 거 말고도 내 집에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 학원에는 안 왔는데 제가 얘기를 해놓을게요. 됐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하도 익힘장이 요즘 유행을 해서 익힘장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많아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일이 많아요, 보는 애에서는. 자, 이 바탕색을 검정색에서 이 녹색으로 좀 바꿨습니다. 훨씬 좀 편합니까? 뭔지 모르죠? 검정색이 어땠든지 기억도 안 나거죠?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등기법,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타임입니다. 자, 등기는 전체적인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갑과 을이 매매, 법률행위하면 부동산의 권리가 넘어가야 돼. 그럼 우리 민법 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권리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등기한다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신청하느냐? 당사자가 신청하라, 같이 신청하라, 등기법이 요구하는 서류 갖춰 신청하라. 그리고 당사자 신청의 예외로서 제3자 신청, 공동신청 예외로서 단독신청, 이 예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일단 받아놓습니다. 받아놓은 다음에 그 신청이 제대로 된 신청이냐 아니냐 심사를 해요. 심사를 거쳐서 문제 없으면 등기를 해줍니다. 문제 있으면 각하 왜 밑으로 등기를 안 해주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했느냐? 자, 이 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어떤 등기를 하느냐? 어떤 등기 하느냐? 일단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해요. 그래서 소유권이 처음 생긴다, 보존 등기. 그리고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간다, 이전 등기. 그리고 소유권을 제외한 용익물권 또는 담보물권. 그 다음에 기타 권리들 조금 있습니다. 자, 이런 권리들이 처음 생긴다, 설정 등기. 권리자가 바뀐다, 이전 등기. 그리고 그 등기된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고친다, 변경 등기. 또는 경정 등기라는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권리가 소멸하면 등기부에서 지운다, 말소 등기. 잘못 지운 게 있다면 다시 살려낸다, 말소, 회복 등기. 이런 등기들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럼 부동산이 없어지면 등기부 둬야 된다, 등기부도 없어야 된다. 등기부도 없어야 되겠죠. 부동산 하나 있다, 등기부 하나 있다.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부동산이 없으면 등기 기록도 없어야 됩니다. 그때 하는 등기를 부동산이 멸실해서 하는 등기, 멸실등기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멸실등기.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할 때는 이렇게 번호를 붙입니다. 1번, 2번, 3번.
요렇게 1번, 2번, 3번, 10번, 100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하나가 붙는 등기. 이것이 주로 번호 붙이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주등기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주등기. 그런데 자, 3번 밑에 4번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2-1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후에 등기가 됐지만 요 등기는 4번 순위가 아니고 2번 순위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번호가 여러 개 부가적으로 기입돼서 번호 형식을 뒤트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라는 이름의 등기들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하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생긴다. 그게 민법 186조거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권리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이 말은 등기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다. 이거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런데 권리에 관한 등기를 했지만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유일한 등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가등기라고 불러요. 가등기. 자, 해서 이런 형식의 등기 실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등기법 전체의 과정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등기법 전체 과정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디까지 했느냐? 각하를 했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이 요 등기들이 남았어요. 요 등기들. 오늘은 요것들을 정리하면서 끝낼 겁니다. 되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쪽에서 우리 12문제 중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각하부터 해서 요 등기 실행까지 여기서 8문제에서 9문제. 압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이쪽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가등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최소 한 문제. 그리고 부기등기가 거의 한 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부기등기. 그리고 용익 물권에서 기본 한 문제. 담보 물권에서 기본 한 문제. 그런 식으로 툭툭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멸시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듣는 이름들이 나왔겠지만 요것들 합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대충 그렇게 나오고 각하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는 거죠. 해서 뭐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자, 그럼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시험에 나온다.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와 가등기 그리고 각하 이 세 개는 막 그냥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죠? 등기법에서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도 무조건 보고 가야 될 대표적인 파트들이야. 각하, 소유권 보존, 표정들이 썩어 있다 지금. 그죠? 기억난다 안 난다? 안 나지, 그죠? 기억이 날 리가 있나? 그거 지금 하러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소유권 보존 등기 잠깐 복습 좀 하고 가죠. 이거 올해 또 나올 거니까. 자, 소유권의 보존은 소유권이 처음 생겼을 때 그걸 처음 취득한 거 무슨 취득? 원시 취득자가 하는 등기입니다. 그럼 원시 취득자가 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하는 등기예요. 그럼 건물을 지은 자는 그 건물에 대한 법률 행위 한 거에 있다 없다? 없어. 건물을 내가 만든 사람이야. 그 건물이 존재했다면 내가 샀던 공짜로 받았던 뭔가 거래하는 행위가 있었겠지. 그러나 처음 만들었으니까 법률 행위, 즉 등기하게 되는 원인으로서의 법률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다. 그래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기재한다 안 한다? 기재하지 않는다. 이거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한 5월달까지는 1차만 한다. 그리고 6월달 가면 뭐 공법한다. 또 7월달 가면 뭐 중개사법 한다. 또 8, 9월달 가서 공시세법 한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아놓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99.9% 내년에 또 옵니다. 또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처음 접하는 법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급하게 머릿속에 우겨 넣거든요. 맞죠? 그럼 한 5월달까지 민법 개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6월달 한 달 다른 거 하느라고 안 보면 7월달에 보면 이게 뭐지? 또 그렇게 돼요. 그럼 그때 되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불안하니까 다시 1차만 하게 됩니다. 결국 1년 동안 노력해서 1, 2차를 한꺼번에 끝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1차만 하는 식으로 가게 돼요. 안타깝죠? 그런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디서 그런 정보가 도는지 또 그렇게 해요. 또 어떤 선생님은 또 자기 과목 하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일부 있어요. 그런 선생님은 자기 과목 점수는 나오게 해주되 시험은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그게 맞죠?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는 2차 과목을 강의하지만
1,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민법은 매일 10분이라도 보라. 매일 10분이라도. 그래서 민법을 하는 날은 민법 복습하는데 시간을 전력 두고 하라. 그리고 2차는 한 5월달까지는 수업 들으면 집에 가면 1시간만 복습하고 나머지는 다시 민법 복습하고 주말에도 민법 복습하고 개론 복습하라. 시간 날 때마다 1차부터 조져라. 1차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나중에 뒤에 들어가면 2차를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1차 불합격하면 2차는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맞죠? 1차를 합격해 지금 어떻게 채점하는지도 몰라요? 알죠? 1차와 2차, 1차 두 과목, 2차 세 과목 이렇게 돼 있잖아. 1차 불합격이면 2차는 올 만점 받아도 전혀 의미 없어. 무조건 전부 불합격이야. 그런데 1차를 합격하면 2차는 불합격 되더라도 최소한 내년에는 1차를 면제를 해주죠. 맞죠? 그러니까 일단 1차를 합격해야 그때 2차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1차에 먼저 신경 써라. 그런 얘기 하는 거야. 1차 신경 써라. 근데 요즘 보면 뭐 공법 선생님도 공법 중요하니까 공법. 요즘 또 합격하려면 중개사법 고득점 해야 되니까 중개사법. 그럼 1차는 언제 하라고? 그런 식의 이 설명하시는 분들 설명 들으면 내년에 또 하게 돼 있어요. 제 말 듣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공시세법 하라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 합격하려면 뭐부터 조져야 된다. 1차부터 조져. 그래서 쉬는 날 1차 한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2차 과목은 이 복습 시간을 줄이고 그 남는 시간에 1차 특히 민법을 다시 봐라. 왜냐하면 민법은 우리 등기법을 해도 민법 얘기들이 엄청 등장합니다. 나중에 중개사법 가면 중개 실무에서도 민법의 대부분 판례들이 막 나와 시험은. 맞죠? 그렇다고 그리고 공법 가도 민법에서 배웠던 용어들이 또 그대로 많이 등장합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이 중요한 게 그것 때문에요. 민법은 문어발이단 말이에요. 민법은 지 혼자 존재한다. 다른 법과 다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연결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민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민법도 다른 법도 똑같이 2.5점이야. 한 문제 2.5점이라고. 배점은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민법을 잘하면 다른 법을 덩달아 잘하게 된다. 거꾸로 민법이 엉망이면 다른 법도 같이 엉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민법 하는 거야. 그죠? 똑같은 법이야. 민법도 그냥 법이고 등기법도 법이야. 똑같은 법이라고. 둘이 동등해요. 민법에서 이 얘기 하더라도 등기법 가면 민법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등기법은 이렇게 하라고 정해놨어. 그럼 그렇게 가는 거야. 똑같은 법이야. 그런데 시험에서의 중요도는 민법이 훨씬 중요하다. 중개사 시험 과목의 특성상. 그래서 민법 하는 거야. 그래서 민법을 제대로 해놓으면 다른 법 할 때도 굉장히 수월한 것이고 민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전부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은 매일같이 10분이라도 보라는 거야.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에서는 이 법적 사고, 영어로 리갈 마인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영어 얘기를 해야 좀 믿겨. 한글로만 하면 잘 안 믿겨. 사람들이 영어로 해야 그럴듯한가 보다라고 이 오해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법대 자체가 이제 없었지만 로스쿨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리갈 마인드. 항상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를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법을 봐야 돼. 특히 민법 매일같이 보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그게 2달, 석 달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민법 전체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10분씩 보는데 진도를 정해서 오늘 이만큼 봤으니까 내일 10분 요만큼 봐야죠. 그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이 공부하시다가 등기부 공부하다가 이거 나왔는데 기억 잘 안 나. 그럼 집에 가서 민법 그 부분만 한 10분 찾아보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 연관되는 거 없으면 그냥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찾아보고 싶은 분야 그 분야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을 익숙하게 하는 거야. 연이어서 공부해서 복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익숙하게 하는 거야. 그게 하루 10분씩만 해도 한 2달 지나면 민법을 공부할 때 벌써 탁 달라져 있는 걸 느낄 거야. 그렇다. 됐다. 자, 보존 느낌. 등기 원인과 연후를 기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존 느끼는 당연히 원시 취득자가 하니까 단독 신청한다. 그리고 보존 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니까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든다. 등기기록 개설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 해서 대판수확 딱 4사람 정해져 있다. 대판수확. 자, 해서 대판수는 건물이나 토지나 모두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확은 건물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더라.
자, 대장 들고 와라. 판결 받아 와라. 수용이 있으면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대판수. 그 다음에 확인 받아도 보존 등기 가능하다. 해서 요 네 사람만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 몇 번째 소유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 등기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초 소유자가 오다가 등기 신청 못하고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등기는 그 상속인 또는 포괄 승계받은 자가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그 상속인 또는 포괄 승계인은 누구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것인가? 누구 명의로? 자, 상속받은 자,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 하면 된다. 최초 소유자인 사망자 명의로 보존 등기 해야 된다. 누구 명의로? 상속받은 자 명의로. 맞죠? 아들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 하면 되는 거지.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하는 게 아니다. 사망자는 권리 가질 수 없다고 그랬죠? 사망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인데 대장의 소유자가 잘못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대장 가지고 보존 등기하기 불가능. 그때는 법원에 가서 판결 받아오라. 이 판결 받을 때 토지는 누구 상대로 판결 받아요? 국가. 건물은 누구 상대로 판결 받아요? 지자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맞죠?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는 우리가 지적법에서 배우다시피 지적국정주의. 토지는 국가가 관리한다. 그러면 대장에 토지 소유자가 잘못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누가 관리 잘못했다? 국가가. 그래서 국가 멱살을 붙잡고 내가 소유자임을 네가 인정해. 이렇게 판결 받아온 거야. 근데 건물은 국가가 관리한다. 지자체가 관리한다. 지자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장 상대로 멱살 잡고 건축물 대장 너 관리 잘못했으니까 네가 내가 소유자임을 인정해. 이렇게 딱 정해져서 판결받는 겁니다. 요거 뭐 엄청 자주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토지는 시군구청장 상대 틀렸고 건물은 국가 상대 틀렸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은 원시취득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존 등기 하는 것인데 수용된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보존 등기를 해요. 그러나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단순히 이전 등기하자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용 원인 이전 등기 절차도 우리가 따로 배웠어요. 그 다음에 확인만 받아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의 경우는 확인만 받아도 가능합니다. 자,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보존 등기 가능한데 건물은 시군구청장 상대로 판결을 받아도 되고 시군구청장 상대로 확인만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조금 평이하게 보존 등기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내용도 얼마 안 되잖아. 여기서 거의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존 등기는 유익한데요. 그죠? 정말 좋은데요. 됐다. 저번 주에 안 했는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얼굴로 듣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 넘어가고 자, 오늘 이제 갑니다.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하고 들어왔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소유권을 제외하면 나머지 권리들은 사실은 잡권리들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처음에 물권편 들어가면 물권에서 물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 물권 법정주의라든지 일물일권주의라든지 또는 민법 186, 187조 이런 얘기들 하다가 이제 물권의 분류를 배웁니다. 그래서 점유권과 나머지 권리들 맞죠? 근데 점유권은 굉장히 독특한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권을 먼저 배워. 그러고 나면 뭘 배우느냐?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배웁니다. 자,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있죠. 그죠? 물권은 딱 8개밖에 없어요. 물권은 딱 8개밖에 없다고. 물권 법정주의잖아. 물권은 법률로서 그 내용과 종류가 딱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나머지 제한물권이 있습니다. 자, 점유권은 아예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서나 배우고 등기법에서는 아예 다루는 대상이 아니에요. 소유권 배우는데 자, 제한물권은 제한합니다. 용익을 제한하고 담보 측면에서 처분을 제한하게 돼요. 자, 제한물권은 뭘 제한합니까? 소유권을 제한합니다. 그죠? 소유자만이 내 물건을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내 물건 남들이 마음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은 오늘 우리 집에 갔더니 우리 세종시에 있는 모든 거지들이 들어와서 안방 차지하고 쓰고 있더라.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내 걸 왜 네가 써? 나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자만이 쓰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집 팔아먹고 싶어. 팔아먹고 싶어서 등기소 갔더니 벌써 옆에 있는 옆집 거지가 팔아먹었대.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나만이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사용과 수익과 처분의 권능은 원래 소유자만이 가지는 거야. 이 세상 80억 인구 중에 나만이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대가를 받고 5년간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럼 5년간은 내가 쓴다, 못 쓴다? 못 쓰잖아. 스스로 합의해서 내 권리에 제한을 받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만이 팔아먹을 수 있지만 저당권을 설정해요. 은행에 돈을 빌리고 내 집을 저당권으로 담보 제공해요. 그러면 그 내 집은 나만이 팔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은행도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변제받지 못하면 법원 경매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 물건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팔아먹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나만이 팔 수 있었는데 타인도 팔 수 있네. 그럼 나는 권리가 확장되어 제한되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아도 팔리더라. 이게 제한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등기 권리자 의무자 할 때 한번 설명드렸잖아. 그래서 제한 물건이 만들어질 때마다 소유자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권리가 소멸해서 말소될 때마다 소유자는 제한받던 걸 제한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가 된다. 그죠? 굉장히 기본적인 분류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한 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소유권 제한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서 유치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는데, 유치권은 등기되는 권리 아니므로 등기부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 질권은 여러분의 민법에서 거의 안 배우죠. 근데 질권은 원래 동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질권이 동산만이 아니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라는 게 유일하게 등기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등기부에서는 그냥 10몇 년에 한 번 정도 살짝 낼 때가 있습니다. 미친 인간들이 들어가서 우리 시험 범위와 전혀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 낼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되고, 저당권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러 가는데,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에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필요적, 임의적 예상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필요적, 임의적, 요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필요적은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야 돼. 신청서에도 적고 등기부에도 적혀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등기 신청하는 신청인이 만약에 기재를 누락하면 등기 신청 자체를 각하 안 받아주게 됩니다. 반드시 적혀야 되는 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런데 임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적혀야 된다.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는다.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는 것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 무조건 적혀야 돼요. 무조건 적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앞에 등기법 총론 파트에서 신청 정보라는 걸 배울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이 필수에도 소개는 해놨어요. 소개는 해놨는데 거기서는 사실 안 하고 왔습니다. 이건 보지 마세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거기 배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법 많은데, 그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 권리든 저 권리든 상관없이 등기 신청할 때 공통적으로 일단 무조건 적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 그것이 신청서에서 배우는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그건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뭐냐? 공통적인 거 말고, 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수목,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빌리는 거죠. 지역권은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 목적이 아니고 통행 목적이나 인수 용수 목적으로 빌리는 거죠. 그리고 전세권은 토지만 빌린다, 건물도 빌릴 수 있다. 토지 건물을 빌려서 그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이 권리의 속성이 조금 달라.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성에 따라서 자, 별도로 플러스 알파 이 권리는 요것을 필요적으로 더 적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추가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이 여기 소개되는 거야.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요거 외우셔야 돼. 임의적 기재사항은 무조건 적는다.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는다.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는다. 그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네 가지는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쓰는 권리입니다. 이 빌려서 쓰는 권리들은 일물 일권주의 딱 지킨다 예외로서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이 가능하다.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적을 때 범위를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래서 범위를 적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토지라면 토지 전부를 빌리느냐 일부를 빌리느냐 요거 적으라는 거야. 그리고 일부를 빌릴 때는 기본적으로 그 일부를 표시한 도면을 같이 첨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일부에 대한 것일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뭐 첨부한다? 도면을 첨부한다. 요것도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다 이제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중요한 얘기들. 자, 소유권은 토지 일부만 소유권 취득하고 싶습니다. 토지 일부인 상태로 소유권 취득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당권 설정하려고 하는데 토지 일부만 저당권 설정하고 싶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네, 되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지지, 전, 임 4개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범위를 적는다. 그리고 지상권 목적 적어라, 지역권 목적 적어라, 전세권, 전세금 적어라, 임차권, 차임 적어라. 이게 필요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좀 외우시면 좋죠. 지상권은 목범, 목적과 범위. 지역권은 목범, 요역지, 목범요. 지역권은 목범요. 지역권은 목범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범, 임차권은 차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은 차범, 목범, 목범요, 전범, 차범. 전세권은 전범, 임차권은 차범, 전세권은 전범, 임차권은 차범. 그죠? 범은 뭐예요? 범위. 목범, 목범요, 전범, 차범. 그렇게 외웁니다. 그죠? 자꾸 외우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어. 채권액을 적고 채무자 누구인지 적어야 돼. 채. 근데 근저당은 채권액이에요? 최고액이에요? 최고액과 채무자를 적는다. 최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외우세요. 오늘도 올해도 시험에서 여러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니까.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임의적 기재사항은 여태까지는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작년이죠. 지역권 관련해서 더럽게 어렵게 내버려서 이 더러운 놈들이 막 틀리라고 냈지만 그런데 요번에 나온 거기 때문에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깊이 하시지 말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일단 기본적으로 5가지를 먼저 외운다. 자, 임의적 기재사항 5가지. 뭘 외우느냐? 특, 약, 기지보 해서 5가지. 특, 약, 기지보. 자, 특약, 약, 약정, 기간, 지료, 보증금. 이 5가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특, 약, 기지보. 자, 특약, 특별히 맺은 약정입니다. 그럼 이 약정, 특약은 반드시 해야 될까요?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할까요?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야. 했다면 적어라. 특약이 있다면 적어라. 없다면 적지 마라. 약정도 약속으로 정했다. 약속으로 정한 거 있습니다. 적어. 약속으로 혹시 정한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적지 마. 없는 걸 어떻게 적어? 그 다음에 기간, 각종 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 임차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 환매기간. 이렇게 기간자가 붙으면 다 임의적이라는 거야. 됩니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죠. 열심히 적어놓고 나중에 가면 시험에 똑 틀리고 온다. 왜? 안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환매 특약은 필요적인가 임의적인가 하면 환매 특약이 특약자 붙었잖아. 그럼 임의적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되죠? 자,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권리 소멸의 약정을 등기합니다. 필요적 임의적. 약정 붙었으니까 임의적이라는 거야. 맞죠? 이걸 알고 적어야지. 막 적는다고 막 적으면서 뭐라 하면 조용히 해. 속으로 그냥 성질 나가지고 막 적는데 막 글자 잘못 적을까 싶고 이런데 막 자꾸 얘기한다고. 듣기 싫어. 안 들으면 적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그 기간 나온 거.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필요적, 임의적.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간 붙으면 임의적이라는 거야. 환매의 기간. 임의적.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의적. 그럼 붙으면 다 임의적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지료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 토지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그죠? 금전 기타 대체물, 그게 지료라는 거야. 지료, 지상권의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이다 아니다. 민법에서 배우잖아.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 말은 지상권 성립하기 위해서 지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지급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지료는 지급했을 때만 적으면 되는 거야. 그게 임의적이지. 맞죠? 임차 보증금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월세만 잔뜩 줄 수도 있어요. 차임만 잔뜩 주고 보증금 없는 임차권도 있잖아. 그러니까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약기지보 이것이 사실은 이 임의적 거래사항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인데 작년에 희한하게 뭐 지역권의 지료, 지역권의 지료는 약정을 하더라도 등기 자체가 되도록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 보고 알아내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생각하시고 특약기지보 그 정도 갑니다. 나와요. 자, 지상권 가봅니다. 자, 지상권은 뭐 등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등기부를 봐야 뭔가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 그래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등기부 본다고 등기부를 외워서 뭐 시험 뭐 문제 맞췄다 하는 분들 일부 있더라고. 참 불행합니다. 그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보고 공부하는 그 시간에 그냥 외우겠다. 뭐 아까 목범하면 끝나는 거. 이거 보면서 목적과 범위가 이거 하려면 이걸 보면서 얼마나 오래 봐야 돼. 됐어요. 자, 지상권은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울 때도 그 존속기간이 이 견고한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이에요. 그죠?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렇게 기타 견고한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일반 건축물도 최소 15년 이상, 공작물 최소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견고한 건축물 30년 이상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한선은 없느냐? 상한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상권은 영구 무한의 기간도 가능하고 불확정된 기간도 가능하다. 짧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하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갑이 소유해요. 그럼 갑이 다 사용 수익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A가 와서 요만큼 빌려 쓰고 있습니다. 지상권. 그런데 비어있는 부분은 갑이 다 써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줘도 되겠죠. 그래서 B에게 요만큼 또 지상권 설정해서 빌려줬습니다. 요만큼은 갑이 쓰면 되겠네. 그런데 C가 와서 빌려달라 해서 C에게는 전세권 설정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겹치지만 않는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한 필지 토지에 하나만 있을 수 있다. 여러 개도 있을 수 있다. 여러 개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상권, 전세권, 이 지상권 같은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토지 자체를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전에서 철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철탑. 그래서 철탑을 설치하는데 이 철탑을 이 땅에 설치하고 그리고 이 땅에 철탑을 설치하면서 철탑 설치되는 땅은 땅 자체를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해서 빌렸어요. 그런데 철탑 사이는 고압 송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데 내 땅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 땅 위니까 땅 자체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지나가도 돼요?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배우셨죠? 그래서 지상의 일정 공간까지, 지하의 일정 공간까지는 내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는 거야. 맞죠? 그러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여야 돼. 그래서 저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다 꼬라보고 내 땅 위네 하고 세워놓고 땅 위 지나가는 가격 내나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 정도 높이는 내가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럼 그 높이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거는 문명의 발달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높이는 없어요. 대충 그런 건데 자 여기 보니까 이 땅 위에서 대략 20m 되는 부분에서 30m 되는 부분 사이에 이 10m만 써도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겠더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땅은 땅 자체는 한전이 빌릴 필요 없고 소유자가 쓰세요. 그 땅 위에 20m 공간에서부터 30m 공간까지 사이에 있는 10m 공간만 빌려 쓰고 싶습니다. 그때 설정하는 권리가 구분지상권이다. 그죠? 지상의 공간만 빌리는 거야. 땅 자체를 빌리는 게 아니야. 맞죠? 또는 도로공사에서 당신 땅 밑으로 20m 밑에서 40m 사이에 지하 도로를 뚫으려고 합니다.
지하 도로 뚫을 거니까 저렴하게 빌려주세요. 땅은 당신 쓰시고 그렇게 빌리는 게 무슨 지상권? 구분지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땅 자체도 겹치지만 않으면 여러 개의 지상, 지역,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구분지상권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30m부터 위에 40m까지는 여기 10m는 아무도 안 빌리네. 그건 또 다른 사람이 빌렸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지상권도 일반 지상권, 전세권처럼 겹치지만 않는다면 여러 개의 구분지상권 존재할 수 있다. 그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범위가 다르다면 여러 개의 구분지상권도 가능하고 지상권도 범위가 다르다면 여러 개 가능하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런 얘기. 그 다음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은 보지 마세요. 그건 안 봐도 됩니다. 안 넣은 지가 이미 10여 년 됐는데 내년부터는 뺄까 싶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지역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면 지상권 중요하고 전세권 더 중요하고 지역권은 사실 중요도가 굉장히 좀 덜하죠. 문제 좀 그럴걸. 그러나 등기법에서는 지역권도 중요합니다. 사실 지상권은 우리 등기법 시험에서 문제가 나오면 지상권 5개 지문 가운데 거의 3개 이상 4개 정도는 민법 지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지상권 잘 안 냅니다. 그럼 뭘 내느냐? 지역권을 조금 자주 내요. 지역권은 등기 절차 규정만 가지고도 서너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법에서 쓰는 법률 규정은 한두 개만 가져오면 돼. 그래서 지역권을 오히려 등기 출제하는 사람들은 선호해요. 그래서 지역권 등기가 중요한데, 자, 지역권은 이렇다. 지금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옆에 인접한 대박난 토지가 있고 그 뒤에 붙어 있는 똥박, 이거 맹지다, 맹지. 똥박 났죠? 자, 그러면 이 토지는 도로에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면 토지를 사용 불가능해져. 그죠? 그래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려면 통행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앞 토지를 사면 돼. 비싸서 안 돼. 빌리면 돼. 전세권. 전세권은 나만 써. 돈 많이 달라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유자도 쓰시고 나도 쓰고 같이 좀 씁시다. 그게 무슨 권리예요? 지역권. 지역권은 배타성이 있다 없다? 배타성이 없잖아. 배타성이 뭐예요? 타인을 배척하고 나만 쓰는 게 배타성이야. 근데 지역권은 배타성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같이 쓰자는 거야. 가장 저렴하고 어떨 때는 그냥도 빌릴 수 있겠지. 그래서 지역권 설정해서 요만큼을 통행로로 설정하는 거야. 그럼 통행로를 승인한 토지 승역지, 통행로를 요구하는 토지 요역지. 그래서 지역권은 반드시 2필지 이상이 등장을 해야 돼요.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승역지와 요역지를 비교하니까 승역지는 세종시에 있어. 세종시에. 요역지는 천안시가 붙어 있죠? 옆에 천안시가 있어요. 그죠? 오늘 오다 보니까 세종시에 이 동네 이름들이 참 예뻐요. 보다 보면 여기 나성동도 이쁜데 나성동 오기 전에 나정동, 대성고등학교 참 이름들이 이쁘네. 그죠? 느꼈어요. 두 개만 이쁜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저 밑에 수업할 때 울산에 가니까 무슨 동이냐면 야음동이 있어. 어우, 야음을 틈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런 동도 있어요. 야음동. 아우, 됐어요. 자, 그래서 세종시, 천안시가 있어요.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은 세종시 등기소예요. 천안시에 있는 부동산은 천안시 등기소예요. 이 관할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개 겹쳐 있네. 어디다 신청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역권의 관할 등기소는 실제로 이용되는 땅을 관할하는 등기소. 어디? 승역지 등기소가 관할권을 가져요.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어디에 신청을 하느냐? 관할 등기소가 무슨 지니까? 승역지가 관할 등기소니까 승역지 등기소에 신청하게 됩니다. 됩니까? 자, 실제로 통행로가 어디 있어요? 승역지에 있잖아. 용수한다면 물을 끌어오잖아. 물 끌어오기 위해서 쓰는 토지가 무슨 토지? 승역지잖아. 그 승역지 등기소가 관할권을 가진다. 그래서 승역지 등기소에 신청하게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니까 승역지 등기부가 있고 요역지도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승역지 등기부에는 신청으로 지역권 등기가 됐네요. 그러면 요역지에도 지역권이 있어서 요 토지를 이만큼 쓸 수 있습니다라고 지역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해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승역지 등기부에는 신청으로 지역권 등기를 하고 요역지 등기부에는
신청이 없었어도 등기관이 알아서 그걸 뭐라고 해요? 직권.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그렇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역지 등기부에는 요만큼 통행로를 이용해서 가치가 정대되는 토지가 맹지가 요역지 요것도 있지만 옆에 보니까 요 토지도 맹지네. 그러면 이 통행로를 이용하는 게 요 토지인지 저 토지인지 확실히 기재해야 되겠다. 대충 넘어가도 되겠다. 확실히 기재해야지. 그래서 성역지 등기부에는 요역지를 표시를 해줘요. 됩니까? 그러면 요역지 등기부에도 만약에 이 성역지 소유자가 통행로 개설에 반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옆 토지 일부 요렇게 통행로 개설하고 그 앞에 토지 일부 통행로 개설해서 성역지가 두 필지가 되면 통행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통행로가 개설된 성역지는 이 토지인가 저 토지인가 그거 정확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역지 등기부 보면 성역지를 표시해서 서로 간에 저 토지가 요역지입니다. 저 토지가 성역지입니다. 라고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전혀 배우지 않는 게 벌써 3개가 나왔잖아. 뭐가 나와요? 관할 등기소는 성역지,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맞죠? 그리고 이 성역지 등기부는 신청으로 지역권 등기가 되는 반면에 요역지 등기부는 직권으로 등기가 돼. 요역지 등기부는 성역지를 표시하고 성역지 등기부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이런 것만 해도 벌써 이 지역권에 관련한 문제가 이렇게 몇 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명하겠죠. 그리고 이 성역지 등기부에 지역권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가 될 때마다 그러면 그것도 요역지 등기부에도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신청해야 반영해요? 직권으로 반영해요? 요역지 등기부는 직권으로 등기하니까 요역지 등기부에 하는 등기는 다 직권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까지 하면 뭐 문제 4개가 나오잖아. 그죠? 자주 나온다. 자, 그러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전세권입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을 합친 수만큼 거의 전세권이 나온다. 그래서 3개지만 전세권이 가장 중요하다. 왜? 가장 자주 나오니까. 맞죠? 가장 자주 나오니까 중요해요. 그럼 전세권, 자, 지상권과 지역권은 대상 부동산이 토지만 해당합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앞에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 지자잖아. 그래서 땅만 빌리는 권리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건물도 빌리고 싶어요. 용익물권을 이용해서. 용익물권 3개밖에 없잖아. 지상, 지역, 전세권. 그중에 건물도 빌리거나 토지도 빌리거나 2개를 모두 빌릴 수 있는 용익물권은 뭐뿐이다? 전세권뿐입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 요렇게 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가서 자, 전세권 등기합니다. 자, 전세권도 부동산 일부에 성립된다면 아까 찌찌전임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고 일부에 성립될 때는 도면 첨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도면은 어떤 도면을 첨부하느냐? 빌린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그래야 아까 한 필지 토지에는 전세권이 하나만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세권으로 토지를 빌린 자는 그 빌린 전세권자만 토지를 써야지 소유자도 그 부분을 같이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배타성을 가진다. 맞죠? 그런데 전세권이 토지 하나에 2개가 설정되어 있네. 그럼 그 2개 전세권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때는 그 일부가 어딘지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 등기 신청할 때도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게 되는데 등기관이 보니까 겹쳐. 그러면 등기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거야?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도면이 아니고 표시한 도면. 어디를 얼마만큼 빌렸는지 알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는 거야. 되죠? 도면 첨부 목적이 그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예외가 나옵니다. 자, 옛날에 이게 잘 안 나왔고 그래서 막 재미삼아 하던 얘기인데 여기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건물이 있는데 특정 층의 전부를 빌렸어요. 자, 그럼 우리 주택을 짓는데 내가 3층짜리 주택을 지었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3층짜리 주택이면 건물이 3개인 거예요? 3층짜리 주택 건물 1개인 거야? 3층짜리 1개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었는데 살다 보니까 잘못 생각했다는 걸 느낍니다. 왜?
젊을 때는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오는데 나이 드니까 이제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싫고, 맞죠? 내려가면 올라가기 싫어. 그래서 자, 여기 주인집이 살고 2층 집은 아들 내외 살아라고 3층 집을 독채로 전세를 주거나, 아들은 3층에 살고 2층만 독채로 전세를 주는 거야. 2층 독채 전세. 무슨 얘기 아시죠? 자, 그러면 2층 전부를 전세권 목적으로 빌려줬지만 2층 전부는 3층 건물의 전부 다 일부다. 일부잖아. 그래서 특정 층의 전부는 그 특정 층의 전부일 뿐이지 건물의 일부에 불과해요. 그러나 건물의 일부이지만 이때는 도면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건물을 빌리는데 범위는 해놓고, 범위는 전부 다 일부다. 전부 다 일부다. 일부죠. 전부 아니다. 일부다 적는데 그 일부를 어떻게 적느냐? 3층 주택 중 2층 전부 이렇게 붙는 거야. 2층 전부. 이렇게 적는 순간 우리는 이 단어를 보면서 도면이 있어야 어디를 얼마만큼 빌렸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도면 없어도 알 수 있습니까? 도면 없어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도면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일부이지만 도면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옛날에 이걸 이제 재미로 하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제로 한번 냈습니다. 한 번씩 좀 미친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럼 사실은 일부지만 도면 첨부하지 아니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구분지상권이에요. 구분지상권은 아까 20m에서 30m 빌려 쓰고 30에서 40m 빌려 쓰고 빌려 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도면은 평면도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 높낮이에서 얼마씩 이걸 도면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분지상권도 항상 일부를 빌리지만 도면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이지만 도면 첨부하지 않는 게 사실 이 두 개밖에 없는데 한 개는 나왔고 한 개는 사실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나 또 언제 또 미친놈이 들어갈지 알 수는 없다. 대충 한번 얘기만 드립니다. 됐다. 두 번째. 요즘 요게 이제 조금 각광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뭐라고 합니까? 이 법률 행위 자체는 예전에도 가능했지만 이것을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등기법상 등기 가능한 것은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등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법정 사항의 등기라고 해서 법이 정한 사항만 등기하는 거지 법이 등기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은 건 등기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 법률 규정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했는데 약 10년쯤 전에 요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비로소 등기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한 10년쯤 전에 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새로 들어왔으니까 요거 중요하다. 그래서 자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생각하면 강산이 변하는 시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근데 법에서는 10년이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요즘 또 전산화가 돼가지고 컴퓨터가 등장해서 지금 여러분은 전달에 나온 대법원 판례도 지금 미국에서 한번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제가 이 법 공부하던 예전 시절에는 전산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책에 나오는 판례들이 어떤 판례들이냐면 일제시대 때 조선 고등법원 판례 이런 거 배우고 저 유럽에 우리나라 법이 독일법 뺏겼거든요. 그래서 독일 제국주의 법원 판례에서 히틀러 시대 나치 시대 때 판례 그런 거 배웠다. 우리 그런 거 배웠다고. 그 10년 전에 판례 이런 건 없어.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10년 전 판례 등장했다. 따끈따끈한 신상이다. 정말로 그런 거예요. 요즘은 제가 엄청 좋아졌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참 불행하게 공부했죠. 그랬었어요. 자, 해서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전등기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자, 전세권은 용익물권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집니다. 왜 담보물권적 성격을 인정하느냐? 전세금이라고 하는 목돈을 맡기고 전세로 빌렸었죠. 그럼 물건을 돌려줄 때는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게 확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그 큰 돈을 주고 빌렸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전세권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유일한 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용익물권이면서 동시에 담보물권적 기능을 인정해서 네가 그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럼 전세권이 마치 무선권처럼 저당권처럼 기능을 해서 그 전세 대상 목적물을 법은 경매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받아가는 것처럼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맞죠?
그래서 전세권이지만 마치 저당권 같은 기능도 인정을 해줍니다. 문제는 이 저당권 같이 경매 신청하고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그 권능은 내가 전세 살고 있는 동안, 즉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아직 전세권, 용익물권이 살아있는 동안은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기능할 필요가 있다 없다? 기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언제부터 기능이 가능하냐?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당연히 소멸하고 나서 그때부터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때부터 이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나오는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주의등록에 이 전세권은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에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익물권은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서 전세권 소멸 후에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까다롭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배부동산에 을이 전세권 설정해서 뭐 2억 하고 걸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병이 을에게 빌려준 돈 5천만 원이 있었어. 5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갚아라 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미안하다. 지금은 없다. 어디 갔는데 돈 안 갚고 전세금 2억 달라고 해서 너 5천만 원 보태서 줬다. 그럼 5천만 원 언제 갚을 건데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가만 떼서 2억 받을 거잖아. 받으면 그때 너한테 5천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얘기하냐, 병이 뭐라고 하냐, 너 이전에도 내가 5천만 원 갚아라 했더니 그때 전세금 줬으니까 받으면 줄게 하더니 새 전세 얻으면서 그 돈 또 썼다 했잖아. 그러면 너 전세 끝나면 다른 데 또 전세 또 얻을 거잖아. 그럼 그때 또 썼다고 또 안 줄 거잖아. 나 너 못 믿어. 그러니까 갚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지금 전세 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얘기합니다. 자, 네가 갑에게 받을 전세금 반환채권 2억 반환채권 중에 5천만 원 반환채권은 나한테 양도를 해. 그러면 채권 양도를 받아서 나는 못 믿을 너에게 5천만 원 달라고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누구에게? 갑에게 5천만 원 달라고 할 거야. 됩니까? 그래서 전세금 반환채권, 저기서 을이 가지는 전세금 반환채권 2억 중 일부 얼마? 5천만 원을 5천만 원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됩니까? 거기에 따라 전세권 일부 이전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을에게 5천만 원 채권을 양도해요. 그러면 이제 병은 을이 갑에게 받을 채권을 양도받았으니까 병이 갑에게 채권 주장하면 되겠죠. 문제는 뭐가 있느냐? 자, 을은 이제 남은 1억 5천이 있어요. 을이 갑에게 1억 5천 줘 했는데 갑이 안 갚으면 그럼 을은 어쩌면 돼요? 이제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기능을 가지니까 용익물권 소멸했으니까 그러면 경매 신청해서 우선 면제권 행사해서 받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병은 지금 채권만 양도받아 버리면 그러면 채권 행사했는데 갑이 배째 못 줘 하면 바로 경매 신청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맞죠? 왜? 채권만 가졌으니까. 돈 빌려주고 채권 가진 사람은 바로 경매 신청 안 돼. 법원에 확정 판결 받아서 우회해야만 경매 신청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병은 을에게 뭘 요구하느냐? 채권만 양도하지 말고 네가 가지는 전세권도 일부 이전해줘. 됩니까? 그럼 나도 갑이 돈 안 갚으면 바로 경매 신청해서 돈 받아갈 수 있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채권 양도받으면서 전세권도 일부 이전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 병은 전세권 일부 이전 받아서 그날 저녁에 베개하고 이불 들고 와서 을 같이 살자. 나 전세권 일부 있잖아. 이거 하려고 전세권 받은 거예요? 돈 안 갚으면 경매 넘기려고 받은 거야. 돈 안 갚으면 경매 넘기려고. 즉 용익물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고 담보물권적 기능을 넘겨받는 거다. 맞죠? 그럼 담보물권적 기능이 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용익물권은 이미 죽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전세권 소멸 후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소멸 사유가 두 개가 나와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소멸했겠죠. 또는 존속기간 만료 전이더라면 그때는 전세권이 소멸했음을 뭐 해야 돼? 증명해야 돼. 그래서 전세권 가면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소멸 통보할 수 있죠. 일방적으로 전세권 소멸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어서 아직 전세권 존속기간 중이지만 소멸되었습니다라는 걸 증명한다면 이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용의물건이 살아있는 동안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죠? 그 다음에 자 전세권 일부 이전하는데 그냥 권리 일부 이전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넘겨맞는 금액이 얼마인가? 양도액을 반드시 기록하자. 양도액 기록하자. 그 다음 나중에 가면 배웁니다. 우리 권리의 이전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로 해요.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로 해요. 나머지 권리 이전은 전부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러면 전세권 전부 이전이든 전세권 일부 이전이든 이거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그럼 무슨 등기로 해요? 다 부기등기로 하죠. 지상권 이전, 지역권 이전, 전세권, 저당권 이전 전부 임차권 이전 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 등기부에서 전세권의 일부 이전 이렇게 나오면 전세권 소멸 후 그리고 부양 부기등기로 하고 양도액 기록해. 이렇게 해보세요. 전세권 소멸 후 부양. 자, 여러분 부모님이 누구의 집에 전세 살고 계시다가 전세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텐트 사 드려야 됩니까? 우리 집에 모셔야 됩니까? 우리 집에 모셔야지, 맞죠? 어떤 사람은 뭐 텐트도 아까워서 그냥 은박지만 사다 드린다 이런 인간도 있던데, 그죠? 전세권 소멸하면 부모님을 내가 부양하는 거, 부기등기하고 양도액을 기록한다. 어쨌든 외우라는 거예요, 그죠? 외워야 된다. 자꾸 외워야 된다.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러 가기 때문에 외워서 가야 된다.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했다. 나중에 문제 나왔다. 그러면 우리 양 선생이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고 풀면 5분 가고, 그죠? 5분 가고 한 문제 풀 동안 5문제 풀 시간을 쓰게 되면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라? 외운다. 전세권 일부 이전 나오는 순간 소멸 후 부양.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전세권 반환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 소멸하기 전에 가능하며. 그냥 이리 나오는 거야. 틀렸다. 맞죠? 양도액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틀렸다.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나와야 되는데 주등기로 한다. 틀렸다.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자, 10분 쉽니다.